아버지,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체념하세요. 이 집은 제 거니까. 민수야, 네가 정말 내 아들이 맞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들 사이로 비집고 서 있는 작은 오피스텔 한 동이 있었습니다. 그곳 3층 302호에는 90세의 박순희 할머니가 홀로 살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늘 똑같았습니다. 맞은편 건물의 회색 벽면과 좁은 골목길, 그리고 가끔씩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전부였죠. 하지만 박순희 할머니에게는 이 작은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박순희 할머니를 돌보는 이는 67세의 김정호였습니다. 김정호에게 박순희 할머니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일찍 잃은 김정호에게 박순희 할머니는 친어머니나 다름없는 존재였거든요. 김정호가 10살 무렵 동네에서 혼자 사는 박순희. 할머니가 굶주린 아이를 보고는 밥을 챙겨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50년이 넘도록 이어진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 김정호가 어려웠던 시절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들 월급도 제때 못 줄 만큼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박순희 할머니는 묵묵히 김정호의 어린 자녀들을 돌봐주셨죠. 돈 한 푼 받지 않고 아이들 밥을 챙겨주고 학교 갔다 올 때까지 봐주시고 심지어 아플 때는 병원까지 데려가 주셨습니다. 정호야, 내가 사업으로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 아이들이라도 내가 잘 봐줄게. 박순희 할머니의 그 말이 김정호에게는 세상 어떤 말보다 큰 위로였어요. 덕분에 김정호는 마음 놓고 사업에 매진할 수 있었고 결국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김정호는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세월이 흘러 김정호의 사업도 안정되고 자녀들도 다 자랐지만 박순희 할머니와의 인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김정호가 박순희 할머니를 돌볼 차례였죠. 할머니가 80세가 넘어가면서 혼자 지내기가 점점 힘들어지자 김정호는 더욱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어요. 장보기부터 병원 모시고 다니기, 각종 생활용품 준비하기까지 친아들처럼 챙겨드렸습니다. 2014년 어느 가을날 김정호에게 큰 고민이 생겼어요. 박순희 할머니가 살던 월세방의 계약이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로만 내주겠다고 통보해 온 거예요. 90평생 모은 돈이라고는 기초연금과 약간의 적금이 전부였던 박순희 할머니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호야,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박순희 할머니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김정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김정호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과 가족을 돌봐준 박순희 할머니만큼은 편히 지낼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내 가족을 돌봐주셨는데 이제 내가 할머니를 돌볼 차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김정호는 동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았습니다. 7평 정도 되는 작은 곳이라도 좋으니까 할머니가 평생 편히 사실 수 있는 집을 구해주세요. 가격은 현금으로 일시불도 괜찮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김정호의 진심을 느꼈는지 친절하게 응답했어요. 마침 이 근처에 딱 맞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7평 남짓하고 가격도 적당해요. 관리도 잘 되어 있고 할머니 혼자 사시기에 딱 좋겠는데요. 김정호는 그 자리에서 오피스텔을 보러 갔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박순희 할머니가 생활하시기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았어요. 좋습니다. 이 집으로 계약 진행해 주세요. 김정호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편이 뿌듯해졌어요.
드디어 할머니께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런데 계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어요. 중개사가 말하길, 고객님, 세금 문제를 고려하면 명의를 아드님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절세 혜택도 있고 나중에 상속 처리하기도 편하실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김정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차피 가족 간의 일이고 아들도 할머니를 모시는 일에 찬성하고 있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아들 이름으로 해주세요. 어차피 할머니 드리는 집이니까 누구 명의든 상관없죠. 김정우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결정이 나중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가족이니까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계약이 모든 게 마무리되자 김정우는 설레는 마음으로 박순희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할머니만의 집을 마련했어요. 김정우가 열쇠를 건네자 박순희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셨어요. 정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집을 사줬다고? 네, 할머니. 이제 이 집이 할머니 집입니다. 평생 편히 사세요. 집세 걱정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박순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내가 언제 내게 이런 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머니의 눈물을 본 김정호도 코끝이 찡해졌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이사 당일 김정호는 직접 박순희 할머니의 짐을 옮겨드렸습니다. 오랜 세월 모아둔 할머니의 살림살이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정리해드렸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제가 자주 와서 안부 확인해 드릴게요. 박순희 할머니는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을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조용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어요. 김정호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러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드렸습니다. 병원 갈 일이 있으면 함께 따라가고 명절 때는 정성껏 차린 음식을 가져다 드렸죠. 가족들도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모셨고 모든 것이 평화롭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챕터 2021년 봄 따뜻한 햇살이 오피스텔 창문을 통해 들어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평소처럼 조용한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김정우가 사다 준 화분에 물을 주고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평온한 시간을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김민수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김정호의 아들 김민수의 목소리였어요. 박순희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수야, 어쩐 일로 왔니? 아버지는 안 왔고? 하지만 김민수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어요.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도 없었고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어요. 앉으세요. 김민수의 말투에서 박순희 할머니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렴. 내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니? 박순희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김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다만, 할머니, 이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김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도 아시겠지만 이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등기부등본에도 제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여기 사신 지 벌써 7년이 다 되어 가네요. 박순희 할머니는 김민수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니?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 사준 집이잖니. 내가 평생 살라고 사준 집이라고 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김민수는 박순희 할머니의 불안한 표정을 보면서도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 법적으로는 이 집이 제 소유예요. 아버지가 제 명의로 사신 것도 맞고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여기 사시면서 지금까지 집세를 한 번도 내신 적이 없잖아요. 이 근처 오피스텔 월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집세라니. 내 아버지는 집세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박순희 할머니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지난 7년간 김정호는 단 한 번도 집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할머니 집이니까 편히 사세요라고만 했는데 갑자기 집세 이야기가 나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김민수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 근처 오피스텔 월세가 월 50만 원 정도 해요. 7년이면 계산해 보니까 약 4,200만 원 정도 되는데 관리비까지 합치면 거의 5천만 원에 가까워요. 하지만 할머니가 실제로 못 내실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대략 1,300만 원 정도만 정산하면 될 것 같아요. 박순희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현기증이 났어요. 1,300만 원이라는 돈은 할머니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기초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할머니에게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민수야, 그런 돈이 어디 있니? 나는 그런 큰 돈을 어떻게 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죄송하지만 이제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김민수의 다음 말은 마치 벼락 같았어요. 제가 이 집을 팔 계획이거든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 팔면 제법 좋은 가격에 나갈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는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박순희 할머니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정말 그런 말을 하는 거니? 내 아버지는 내가 평생 여기 살라고 했는데, 이 집이 내 마지막 보금자리라고 했는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이 집은 제 것이에요. 등기부등본도 있고 계약서에도 제 이름이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든 실제 소유주는 저예요. 김민수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일인 것처럼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라는 거니? 90살 된 늙은이가 어디로 가서 살라는 거야. 할머니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작은 오피스텔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7년간 이곳에서 보낸 평화로운 시간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할머니, 요양원이나 다른 곳을 알아보시면 되잖아요. 요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아니면 다른 친척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시든지. 김민수는 마치 남의 일처럼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준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김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수야,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기억나니? 내 부모님이 바쁠 때 내가 너를 돌봐주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그런 기억들이 있잖니. 할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김민수의 마음을 돌려보려 했어요. 하지만 김민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할머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저도 제 가정이 있고 앞으로 계획도 있어요. 이 집을 팔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거든요. 할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그의 말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직 계산적이고 차가운 논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내 아버지는 뭐라고 하니? 내 아버지도 이 일을 알고 있니? 박순희 할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김정호에게 걸었어요. 김정호라면 분명 자신의 편에 서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김민수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아버지는 아직 모르세요. 제가 먼저 할머니께 말씀드리려고 온 거거든요. 아무래도 아버지는 감정적으로 접근하실 것 같아서요. 하지만 법은 법이에요. 소유권은 저에게 있어요. 김민수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반대할 것을 예상하고 먼저 박순희 할머니를 압박하려던 거였습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친손자처럼 키운 아이가 이렇게 냉정하게 자신을 내쫓으려 하다니. 민수야,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렴. 나는 갈 곳이 없단다. 하지만 김민수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할머니, 다음 달 말까지 정리해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밀린 임차료도 가능한 범위에서 정산해 주시고요.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을 것 같네요. 그는 서류를 테이블에 남겨두고 일어났습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김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간절히 말했어요. 민수야, 제발. 내 아버지와 먼저 이야기해 보렴. 내 아버지는 분명 다르게 생각하실 거야. 하지만 김민수는 돌아보지도 않고 문을 나가버렸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박순희 할머니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금 전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7년간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그렇게 아꼈던 김민수가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김정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김정호만이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전화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손이 떨려서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어요. 과연 김정호가 아들과 자신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김정호는 처음에 박순희 할머니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뭐라고 했다고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 들은 내용은 믿기 어려운 것들 뿐이었습니다. 집세를 내라, 집에서 나가라, 1,300만 원을 정산하라. 김정호는 귀를 의심했어요. 정호야, 민수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이 집이 자기 거라면서 나보고 나가라고 했단다. 집세도 내놓으라고 하고. 박순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김정호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할머니를 위해 마련한 집에서 아들이 할머니를 내쫓으려 한다니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그리고 민수와도 당장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정호는 서둘러 전화를 끊고 집을 나섰어요. 운전하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명의만 아들 앞으로 해둔 것뿐인데 설마 진짜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 오피스텔에 도착한 김정호는 박순희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평소에 늘 밝은 모습이었던 할머니가 이렇게 초췌해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걸 해결하겠습니다. 이 집은 할머니 집이에요.
제가 할머니를 위해 산 집이라고요. 정호야, 그런데 민수 말로는 법적으로는 민수 집이라고 하더라. 등기부등본에도 민수 이름이 나와 있다면서. 박순희 할머니는 불안해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90세 할머니에게는 등기부등본이니 법적 소유권이니 하는 말들이 너무 어렵고 무서웠습니다. 김정호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어요. 할머니, 명의야 민수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은 저예요. 할머니를 위해 제가 산 집이라는 증거들도 다 있어요. 계약할 때 중개사도 있었고 돈을 송금한 기록도 남아 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할머니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정호야, 민수가 그렇게 단단히 마음 먹고 온 것 같더라.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았단다. 할머니의 말에서 김정호는 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김정호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당장 집으로 와라. 할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김정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냉랭했어요. 김민수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가 벌써 전화하셨네요. 집에서 이야기하죠. 1시간 후 김정호의 집 거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김정호는 소파에 앉아 있는 아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냐? 할머니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김민수는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네, 말했어요. 아버지,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그 집은 제 소유예요. 등기부등본에도 제 이름이 나와 있고 계약서에도 제가 매수인으로 되어 있어요. 김민수의 목소리에는 전혀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김정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수야, 그 집은 내가 할머니를 위해 산 집이야. 명의만 내 앞으로 해둔 거지. 실제로는 할머니 집이라고.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돌봐주셨는지 기억 안 나니? 아버지, 그건 그때 이야기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법적으로는 제 집이에요. 그리고 할머니가 7년 동안 집세 한 푼도 안 내고 사셨잖아요. 이 근처 월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50만 원씩만 쳐도 7년이면 4천만 원이 넘어요. 김민수는 계산기를 꺼내며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어요. 김정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집세를 왜 받아야 하는 거냐? 그 집은 처음부터 할머니 드리려고 산 집이야. 할머니한테 집세를 받을 이유가 어디 있어? 하지만 김민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런 의도였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제 집이에요.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거고요. 처분이라니? 내가 정말 그 집을 팔려고 하는 거냐? 김정호는 아들의 진짜 속내를 알고 싶었어요. 김민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팔 생각이에요. 요즘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7년 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지금 팔면 좋은 이익을 볼 수 있어요. 김정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이 정말 낯선 사람 같았어요. 민수야,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할머니는 갈 곳도 없으신데. 김정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할머니는 요양원이든 어디든 다른 곳을 찾으시면 돼요. 90세면 이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맞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김민수는 자신의 논리가 합리적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김정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너를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정말 기억 안 나니? 내가 회사 일로 바쁠 때 할머니가 너를 키워주신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갚을 수 있어? 아버지, 그런 감정론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저도 제 가족이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요. 이 집을 팔면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고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도 투자할 수 있어요. 김민수는 자신만의 논리를 펼쳤어요. 그럼 내가 너에게 그만큼 돈을 줄게.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냥 그 집에 계시게 해달라. 김정우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하지만 김민수의 답변은 예상외였습니다. 아버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마음먹었어요. 다음 달 말까지 할머니가 나가시지 않으면 저는 법적 절차를 밟을 거예요. 명도 소송도 할 수 있고요. 김민수의 말에는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김정우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들과의 대화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민수야, 내가 정말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 집은 내가 할머니를 위해 산 집이고 나는 그 사실을 증명할 거야. 아버지, 법정에서 만나죠. 등기부등본과 계약서가 다 제 편이에요. 김민수는 자신만만했어요. 법적으로 자신이 유리하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김정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정우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박순이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한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박순이 할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혼자서는 법적 절차를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김정우는 밤새 뒤척인 끝에 중요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박순이 할머니의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기로 한 거예요. 90세 할머니 혼자서는 법적 절차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아들과의 법정 싸움에서 할머니를 보호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할머니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아침 일찍 김정우는 박순이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는 전날 밤 한숨도 못 잔 듯 얼굴이 더욱 야위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어젯밤 잠 못 주무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걸 해결하겠습니다. 김정우의 다짐 어린 목소리에 박순이 할머니는 조금이나마 안도했어요. 정우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민수가 그렇게 단단히 마음먹었는데. 할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김정우는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할머니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집이 실제로는 할머니 것이라는 걸 증명해 보일 거예요.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던 박순이 할머니는 김정호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럼 정말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거니? 할머니의 간절한 물음에 김정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부터 김정호의 바쁜 하루들이 시작되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년후견인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였습니다. 법원에 가서 관련 서류들을 받아오고 의사 진단서도 준비해야 했어요. 90세의 박순이 할머니가 혼자서 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필요했거든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박순이 할머니는 의사와의 면담에서 나는 정신이 멀쩡한데 왜 이런 검사를 받아야 하나? 라며 당황해 하셨습니다. 김정우는 할머니를 달래며 설명했어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가 정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복잡한 일들을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리겠다는 뜻이에요. 한편 김민수는
아버지가 성년후견인 신청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서둘렀어요. 명도 소송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수를 쓰든 법적으로는 제가 유리해요. 등기부등본이 다 증명해 주니까요. 김민수의 변호사는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의뢰인님, 걱정하지 마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의뢰인이시니까 법적으로는 명확해요. 아버님이 돈을 내셨다고 해도 명의가 의뢰인 앞으로 되어 있는 이상 소유권은 의뢰인에게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김민수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김정호도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상담을 받은 결과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김정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사건이에요. 명의가 아드님 앞으로 되어 있는 이상 실제로 돈을 내신 분이 김정호님이라는 걸 명확하게 증명해야 해요. 변호사의 말에 김정호는 걱정이 앞섰어요. 그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김정호의 다급한 물음에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충분한 증거가 필요해요. 계약 당시의 상황을 증언해 줄 사람들, 돈을 송금한 기록, 그리고 애초에 할머니를 위해 산 집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김정호는 그날부터 증거 수집에 매달렸어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계약을 담당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였습니다. 다행히 당시 계약을 중개했던 중개사가 아직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 김정호 선생님. 7년 전 그 오피스텔 말씀이시죠? 물론 기억나죠. 중개사의 증언은 김정호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때 김정호 선생님이 직접 와서 할머니를 위한 집을 구한다고 하셨어요.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모든 돈을 김정호 선생님이 직접 준비하셨고요. 명의만 아드님으로 하자고 제안드린 건 절세 때문이었어요. 실제로는 김정호 선생님이 매수인이셨죠. 중개사는 또한 당시의 계약서, 사본과 관련 서류들도 보관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모든 거래 기록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증언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때 상황을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김정호는 첫 번째 중요한 증인을 확보한 거예요. 다음으로 김정호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집값을 송금한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7년 전 거래 내역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모든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2014년 10월 15일 김정호 명의로 1억 2천만 원이 송금되었네요. 수취인은 집 한 사람이고요. 은행 거래 내역서를 받아든 김정호는 한시름 놓았어요. 이것만으로도 자신이 실제로 돈을 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었거든요. 이제 좀 더 유리해졌어.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아. 김정호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김정호는 또한 당시 이웃들의 증언도 모으기 시작했어요. 박순희 할머니가 이사 온 날을 기억하는 사람들, 김정호가 할머니를 위해 집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김정호 씨가 할머니 집을 사들였다는 건 동네에서 다 아는 일이에요. 효자라고 소문났잖아요. 하지만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김정호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김민수 측에서도 대응을 시작한 거예요. 김민수는 몇몇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계세요. 법적으로는 제 집이 맞아요. 특히 가족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김정호의 다른 친척들 중 일부는 김민수의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정호야,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민수 말도 일리가 있어. 법적으로는 민수 집이 맞잖아. 그리고 90세 할머니가 혼자 살기에는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반응들에 김정우는 더욱 외로워졌어요. 가족들조차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할머니를 보호하려는 게 잘못된 일인가? 하지만 김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강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박순이 할머니도 이런 상황이 괴로웠어요. 정우야, 내 때문에 너희 부자가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차라리 내가 다른 데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김정우는 할머니를 달랬어요. 할머니,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성년후견인 심판 절차도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법원에서는 여러 차례 면담을 실시했고 김정우의 자격과 박순이 할머니의 상태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신청인이 피후견인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계획이신가요? 판사의 질문에 김정우는 성심성의껏 답변했어요. 할머니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셨는데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할머니를 대신해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평생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보호하겠습니다. 김정우의 진심이 담긴 답변에 판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성년후견인 선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정우가 박순이 할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거예요. 이제 정식으로 할머니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얻었어. 김정우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김민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성년후견인이 된 것을 알고는 더욱 서둘러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수를 써도 법적으로는 제가 이길 거예요. 이제 법정에서 판단받자고요. 부자 간의 법정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법정에 첫 출석하는 날, 김정우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작 아들과 법정에서 마주해야 한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내 아들과 법정에서 싸우게 될 줄이야. 김정우는 법원 복도를 걸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김민수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 아버지 앞에서는 보지 못했던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김민수는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지만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아버지와 법정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야. 김민수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재판장에 판사가 입정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김정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순이 할머니의 운명이 그리고 자신의 신념이 이 법정에서 판가름 날 거라는 생각에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김정우는 마음속으로 박순이 할머니께 다짐했습니다. 판사는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은 아들 김민수가 아버지 김정우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명도 소송입니다. 원고 측에서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김민수가 해당 부동산에 거주 중인 박순희 씨에게 명도를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공식적인 법정 언어로 설명되는 가족 간의 갈등이 김정우에게는 더욱 슬프게 느껴졌어요. 김민수 측 변호사가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매우 명확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소유자가 원고 김민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4년 매매계약 당시에도 김민수가 매수인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쳤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 중인 박순희 씨는 점유자에 불과합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제출하며 계속 말했어요. 더욱이 박순희 씨는 지난 7년간 임차료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 오피스텔 임차료가 월 50만 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약 4,200만 원의 임차료가 연체된 상황입니다. 원고는 관용을 베풀어 1,300만 원만 청구하고 있으니 이는 매우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김정호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할머니를 위해 마련한 집을 두고 임차료를 운운하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어요. 김정호의 변호사가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에서는 이 사건의 실질적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비록 등기부상 소유자는 김민수이지만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김정호입니다. 더욱이 이 부동산은 처음부터 박순희 씨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김정고의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증거자료를 보시면 매매대금 1억 2천만 원은 모두 김정호의 계좌에서 송금되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호가 직접 와서 할머니를 위한 집을 구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명의를 김민수로 한 것은 단순히 절세 목적이었을 뿐입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질문을 던졌어요. 김민수 씨, 아버지께서 이 집을 할머니를 위해 마련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김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법적으로는 제 소유입니다. 아버지의 의도가 어떠했든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 지난 7년간 박순희 씨가 거주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판사의 추가 질문에 김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제 가족을 위해 이 집이 필요해졌어요. 김정호는 아들의 대답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7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니 결국 돈 때문이라는 게 뻔했거든요. 민수야, 내가 정말 이런 아이였니? 김정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김정호에게 질문이 왔어요. 김정호 씨, 명의를 아드님 앞으로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정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시 공인중개사가 절세를 위해 아들 명의로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어차피 가족 간의 일이고 할머니를 위한 집이라는 것을 아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박순희 씨에게 이 집을 증여할 의도였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김정호는 확실하게 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할머니께서 평생 편히 지내시라고 마련한 집입니다. 할머니께서 어린 시절부터 저를 돌봐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법정에서는 여러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당시 계약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였어요. 김정호 씨가 직접 사무소에 와서 할머니를 위한 집을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김정호 씨가 모든 것을 처리하셨고 명의만 아들분으로 하자고 제가 제안드렸어요. 이어서 동네 이웃들의 증언도 나왔어요. 김정호 씨가 할머니를 위해 집을 사주셨다는 건 온 동네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들분이 할머니를 내쫓으려 한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김민수 측에서도 반박 증거를 제시했어요. 증인들의 말은 모두 전해 들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것은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뿐입니다. 김민수가 매수인이고 김민수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 사실의 전부입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김정호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아무리 실질적으로 자신이 돈을 내고 할머니를 위해 산 집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아들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큰 약점이었거든요. 설마 정말 질까? 할머니를 어떻게 하지?
김정호의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후 말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법적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와 도덕적 의무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검토할 사항들이 있어 다음 재판에서 계속 심리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김정고와 김민수는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김정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설득해 보려 했습니다. 민수야, 아직 늦지 않았어. 할머니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렴. 하지만 김민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답했어요. 아버지, 이미 법정까지 온 일이에요. 이제 판사가 결정하시겠죠. 그날 밤 김정호는 박순희 할머니를 찾아뵈었어요. 할머니는 하루 종일 불안해하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정호야, 재판은 어떻게 됐니? 할머니의 간절한 물음에 김정호는 애써 밝게 대답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할머니. 다음에 한 번 더 재판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김정호의 마음속에는 깊은 우려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법적으로는 김민수가 유리해 보였거든요. 정말 할머니가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김정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보금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아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슬픔이 교차했어요. 다음 날부터 김정호는 더욱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놓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든 가능성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할머니를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분명 있을 거야. 포기할 수는 없어. 김정고의 의지는 더욱 굳어졌습니다. 두 번째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김정호에게는 한 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한 달이 박순희 할머니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김정호는 하루도 허투루 보낼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김정호는 먼저 2014년 당시의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해 보기로 했어요. 혹시 자신이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박순희 할머니가 살던 월세집의 집주인을 찾아가서 증언을 요청했어요. 그때 김정호 씨가 와서 할머니가 전세로 이사 가야 한다며 걱정하시던 게 기억나요. 정말 할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해 보였어요. 집주인의 증언은 도움이 되었지만 여전히 결정적이지는 않았어요. 김정호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이사를 도와준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박순희 할머니의 짐을 옮길 때 도움을 준 이웃들, 함께 집을 보러 다닌 사람들의 증언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김정호 씨가 할머니 손잡고 집을 보러 다니시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친아들 같았어요. 이사 당일에도 김정호 씨가 직접 와서 할머니 짐을 다 정리해 드리더라고요. 이런 증언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김정호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한편 김민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김민수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증거를 모으셔도 법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등기부등본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저희에게 있으니까요. 김민수의 변호사는 더욱 공격적인 전략을 제안했어요. 이번 재판에서는 박순희 씨의 거주가 불법 점유라는 점을 더 강하게 어필해 봅시다. 7년간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김민수는 변호사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김민수는 심지어 부동산 감정평가까지 의뢰했어요. 현재 오피스텔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해서 박순희 할머니가 받은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큰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2014년에 1억 2천만 원이었던 이 오피스텔이 지금은 2억 2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7년간 월세도 안 내고 이런 혜택을 받았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이런 소식을 들은 김정우는 더욱 절박해졌어요. 아들이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 맞나? 어떻게 할머니를 상대로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지? 김정우의 마음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박순희 할머니의 상태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재판 스트레스 때문인지 식욕도 없어지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정우야, 내가 이런 일로 너희 부자를 갈라놓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 차라리 내가 다른 데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할머니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김정우의 마음은 더욱 아팠어요.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할머니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김정우는 할머니를 달래면서도 내심 불안했어요. 정말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재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김정우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2014년 당시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해줬던 직원이었습니다. 김정우 선생님, 혹시 기억하세요? 7년 전에 집 살 때 저희 은행에 오셨던. 김정우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할머니를 위해 집을 사신다고 하시면서 할머니가 평생 편히 사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너무 인상 깊어서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혹시 증언이 필요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 전화는 김정우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은행 직원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김정우 선생님이 대출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할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돌봐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고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편히 지내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꿈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증언을 확보한 김정우는 조금 더 자신감을 얻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어요. 김정우님, 이번 재판에서는 단순히 증거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적 의미를 판사에게 전달해야 해요. 법도 중요하지만 인간적 도리와 가족의 의미도 중요하거든요. 변호사의 말을 들은 김정호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건 단순히 부동산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이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야. 김정호는 재판에서 자신의 진심을 토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판 이틀 전 김민수가 갑자기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김정우는 혹시 아들이 마음을 바꾼 건 아닌가 하는 기대를 했지만 김민수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릴게요. 할머니가 이사 가시면 이사 비용과 새집 보증금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떠세요? 김정우는 아들의 제안을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야, 내가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할머니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마지막 보금자리야. 90세 할머니가 어떻게 다시 이사를 하시겠니? 아버지, 그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법정에서 결정받는 수밖에. 김민수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간격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정우는 박순희 할머니를 찾아뵈었어요. 할머니, 내일 모레가 마지막 재판이에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박순희 할머니는 김정우의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정우야, 고마워.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내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할머니의 말씀에 김정우는 더욱 각오를 다졌어요. 할머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하지만 김정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할머니를 정말 지켜낼 수 있을까? 재판 전날 밤 김정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텐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는지 자꾸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김정우는 간절히 기도하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아왔어요. 마지막 재판이 열리는 날 모든 것이 결정될 순간이 다가온 거였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김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내 양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김정우의 눈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법원에 도착하기 전 김정우는 박순희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할머니는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신 듯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할머니, 오늘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정우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정우야,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너무 자책하지 마라. 내가 나를 위해 여기까지 해준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고마워. 박순희 할머니의 말씀에 김정우는 코끝이 찡해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법정에 들어서자 김민수가 이미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오늘의 김민수는 평소보다 더욱 긴장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재판이라는 부담감 때문인 것 같았어요.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지만 여전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하지만 저도 제 가족을 생각해야 해요. 판사가 입정하자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김정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모든 노력이 이 순간에 달려있다는 생각에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제발 할머니를 지켜주세요. 김정우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판사는 지난 재판 이후 제출된 추가 증거들을 검토했다고 밝혔어요. 양측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측 변로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의 핵심은 매우 단순합니다. 법적 소유권자는 원고 김민수입니다. 아무리 아버님께서 실제 구입 비용을 지불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들에 대한 증여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7년간 무상거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약 4,200만 원에 달합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부동산 감정서를 제출하며 말했어요. 더욱이 피고 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은 모두 간접적이고 정황적일 뿐입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것은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입니다. 원고는 관용을 베풀어 단돈 1,300만 원만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김민수의 변호사는 자신만만한 어조로 말을 마쳤어요. 이제 김정우 측 변호사의 차례였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소유권 다툼이 아닙니다. 이는 가족 간의 신뢰와 도덕적 의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김정우 씨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돌봐준 박순희 씨에게 보답하고자 이 집을 마련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자료들을 차례로 제시했어요.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 은행 직원, 이웃 주민들 모든 사람들이 김정우 씨가 할머니를 위해 이 집을 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명의를 김민수로 한 것은 순전히 절세 목적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김민수 씨가 7년간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정말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했다면 왜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이는 김민수 씨 역시 이 집이 할머니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김민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김민수 씨, 7년 전 이 집을 구입할 때 아버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김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를 위해 집을 사준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명의는 제 앞으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럼 처음부터 이 집이 할머니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군요. 판사의 추궁에 김민수는 어색해졌어요. 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 소유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왜 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명도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 질문에 김민수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어서.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결국 경제적 이익 때문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김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김정호에게 질문이 왔어요. 김정호 씨, 왜 처음부터 할머니 명의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정호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당시 할머니 연세가 많으시고 각종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편의상 아들 명의로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믿고 있었어요. 지금도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판사의 질문에 김정호는 확실하게 답했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할머니께서 평생 저를 돌봐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일입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판사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 법원이 김민수 씨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박순희 씨는 어디서 지내실 예정입니까? 김민수는 대답을 못했고 김정호가 답했어요. 90세 할머니가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집이 할머니의 마지막 보금자리입니다. 재판부는 잠시 휴정을 선언했어요. 판사는 동료 판사들과 협의를 위해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정호는 이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제발 할머니를 지켜주세요. 간절한 기도만 되풀이했습니다. 30분 후 판사가 다시 입정했어요.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드디어 판결을 선고할 시간이 온 거예요.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본 법원은 이 사건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어요. 김정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김민수도 긴장한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원고 김민수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사의 선고에 김정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이긴 건가? 꿈이 아닌가? 김민수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등기부상 소유자는 김민수이지만 실질적 소유자는 김정호로 인정됩니다.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불한 사람은 김정고이며 처음부터 박순희 씨를 위해 마련된 집이라는 점이 여러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김민수는 7년간 박순희 씨의 거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박순희 씨의 거주권은 계속 보장됩니다. 판사의 설명에 김정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김민수는 변호사와 급히 속삭였지만 이미 판결은 내려진 상태였어요. 항소를 할 수도 있지만 1심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패소한 상황에서는 승산이 희박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김정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할머니,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김정호의 마음에는 안도감과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할머니를 지켜낼 수 있게 된 거예요. 판결이 내려진 후 김정호는 곧바로 박순희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김정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호야, 어떻게 됐니? 김정호는 할머니의 두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겼어요. 할머니가 이 집에서 계속 사실 수 있어요. 박순희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저앉을 뻔했어요. 지난 몇 달간의 불안과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이니? 정말로 내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거니? 할머니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90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안도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할머니. 판사님께서 이 집이 할머니를 위해 제가 마련한 집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제 아무도 할머니를 이 집에서 내쫓을 수 없어요. 김정호의 말에 박순희 할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이 늙은이는 어디서 죽어야 할지 몰랐을 거야. 김정호도 할머니와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지난 몇 달간의 힘겨운 싸움이 마침내 끝난 거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린 시절부터 저를 돌봐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일이에요. 이제 정말 편히 지내세요. 할머니와 김정호는 한참 동안 서로를 위로하며 기쁨을 나누었어요. 그날 밤 김정호는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정에서 승리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김민수는 판결 후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렸거든요. 민수야, 언젠가는 내가 이해할 날이 올까? 김정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김민수가 아버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아버지. 김민수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김정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렸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김민수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봅니다. 할머니를 그렇게 대한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김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많은 생각을 해봤다는 게 느껴졌어요. 김정호는 아들의 사과를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이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이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네, 아버지. 판결 후에 집에 가서 아내와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내도 제가 너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저를 어렸을 때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지 그런 은혜를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 있었냐고. 김민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김정호는 아들의 변화를 느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민수야, 내가 정말 마음을 바꾼 건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니? 할머니께 그렇게 냉정하게 굴었던 내가. 김정호의 말에 김민수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머니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할머니를 제대로 모시고 싶습니다. 김민수의 말에 김정호는 놀랐어요. 정말이냐?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다음 날 김정호는 김민수와 함께 박순희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는 김민수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민수야? 김민수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할머니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김민수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민수야, 일어나렴. 할머니는 내가 미워지지 않는다. 다만 내가 그렇게 변한 게 슬플 뿐이었어.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김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제가 아버지와 함께 할머니를 모시겠어요. 정말로요. 김민수의 다짐에 박순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렇게 해주면 할머니는 정말 고맙겠다. 오랜 갈등 끝에 가족들이 다시 화해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김민수는 약속을 지켰어요. 정기적으로 박순희 할머니를 찾아뵙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드렸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데려와서 증조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게 했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에 할머니는 늘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김정우는 이런 변화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민수도 결국 제 마음을 되찾았어.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아픈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그 일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거든요. 어느 날 김정우는 혼자 조용히 생각해 봤습니다. 돈과 욕심이 가족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도 있구나. 이번 일을 통해 김정우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어요. 가장 소중한 가족 관계마저도 돈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정우는 뿌듯함도 느꼈어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끝까지 해냈거든요. 할머니를 지켜낸 건 단순히 한 노인을 보호한 게 아니야. 내 양심과 지난 세월의 의미를 지킨 거야. 김정우의 선택은 단순한 승부가 아니라 인생의 가치관을 지킨 일이었어요. 박순희 할머니는 여전히 작은 오피스텔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어요.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고 창밖을 바라보며 햇살을 즐기고 김정우와 김민수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하구나. 마지막까지 이 집에서 편히 지낼 수 있겠어. 어느 여름날 저녁 김정우는 박순희 할머니와 함께 작은 오피스텔 베란다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모든 게 잘 풀린 것 같아요. 할머니는 김정우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정우야, 내 덕분에 이 할머니가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편히 보낼 수 있게 됐구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할머니의 말씀에 김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제가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를 돌봐주신 할머니께 말이에요. 그날 밤 김정우는 집에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구나. 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야. 이번 일을 통해 김정우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작은 오피스텔 302호는 이제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헌신과 의리의 상징이 되었어요. 김정우의 변함없는 사랑과 박순희 할머니의 평생에 걸친 은혜가 그리고 가족의 화해와 용서가 깃든 특별한 공간이 된 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이 작은 집은 계속 기억될 거예요. 돈과 욕심보다 사람의 정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끝까지 신념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말이에요. 김정우와 박순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